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새로운 챕터를 볼까요? 2장의 연결 회계의 기초인데요. 본격적인 연결재무제표 작성은 3장에서 이루어지고요. 2장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앞서서 일반적인 연결재무제표 의의라든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종속회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지배력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연결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 별도 재무제표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2장에서는 분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장의 첫 번째 시간, 연결재무제표의 의의, 그리고 피투자자에 대해서 지배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결재무제표 의의인데요. 사업결합을 1장부터 배웠습니다. 사업결합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피취득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를 취득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걸 합병이라고 했죠. 합병의 경우에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자산 부채를 식별할 수 있는 자산 부채죠. 물론 취득 인수하고요. 피취득자 주주한테 이전 대가, 보통 취득자의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대가를 지급하면서 피투자자는 법적 실체가 사라지는. 2장에서 보는 내용은 뭐냐면 피취득자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 대부분 보통주가 될 텐데요. 이를 상당 지분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취득자가 지배기업이 되고요. 피취득자가 종속기업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배력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 단지 피취득자가 발행한 주식만 취득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법적 실체는 합병과 달리 그대로 유지되죠. 여기는 소멸이 되는 반면에 지배기업, 종속기업 각각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마치 합병한 것처럼 하나의 실체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배기업, 종속기업이 각각 자신의 재무제표를 만들었더라도 이를 합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IFRS에서는 이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사업결합 전에 갑회사, 을회사, 멀쩡한 두 회사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개별 실체입니다. 만약에 합병을 한다 그러면 즉 갑이 을회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사라지고요. 갑회사만 남습니다. 이때 갑회사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젠 단일 실체가 됐죠. 반면에 갑회사가 을이 발행한 지분을 상당수 취득을 해요. 그래서 갑회사가 압도적 대주주가 되어 을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게 되죠. 지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회사는 법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법적 개별 실체입니다. 갑과 을. 그러나 여기 지금 네모로 이렇게 친 거를 보시면은 경제적으로는 마치 합병을 한 것처럼 단일 실체이기 때문에 두 회사가 각각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를 합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친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재무제표 유용하니까 작성하겠죠. 당연히. 연결 실체의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고요. 지배기업, 앞으로 페어런트 이렇게 P라고 쓸게요. 종속기업, subsidiary 이렇게 S라고 이제 표현을 할 텐데요. 두 회사 간에 주고받는 내부 거래가 상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 지배나 종속이 만든 본인의 재무제표에는 내부 거래로 인해서 어느 한쪽의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두 회사가 하나의 실체라고 했으니까 한 회사 내에서 왔다 갔다 한 거래는 재무제표에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 거래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이 모두 제거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경영자에게 경영관리상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겠죠. 연결재무제표에 몇 가지 한계점도 지적이 될 수 있겠는데요. P회사, S회사를 합치다 보니 P회사나 S회사의 개별기업 재무정보는 그럼 공시가 안 되나? 미국의 경우에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나라가 연결재무제표만 만들어라 그러면 개별 실체의 재무제표는 볼 수가 없을 수 있겠는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관법에 따라서 개별기업 재무정보도 여전히 제공이 됩니다. 공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한계라고 보이지는 않죠. 이제 연결 대상 종속기업 여부의 판단, 즉 저게 나의 종속기업이냐, 내가 저 기업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무조건 양적 기준인 지분율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속기업으로 편입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개별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과가 평준화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 재무 정보를 이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연결회계 기준 도입 및 개정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34년에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가 설립이 됐고요. 그때부터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래됐죠? 1959년 미국 공인회계사회 AICPA가 ARB 넘버 51, 51번을 공표를 해요. 여기서 연결회계 기준이 최초로 성문화가 되고요. 이후에 현재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가 회계기준 작성 기관인데요. 87년에 FSB가 스테이트먼트 요 94번을 발표해서 오늘의 연결 회계 기준이 마련이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 기준도 FSB 스테이트먼트 94번을 많이 모방을 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6년부터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했고요. 85년에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제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87년에 준칙도 제정을 했는데 문제는 연결재무제표가 회계감사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회계감사를 안 받는데 기업이 알아서 재량적으로 뭐 만들 회사는 만들고 만들지 않을 회사는 안 만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제대로 연결재무제표가 만들어졌겠습니까? 92년에 와서야 상장법인에 대해서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졌겠죠. 더 나아가서 다음 해부터는 외부감사 대상 전체 법인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확대됐습니다. 98년에 연결재무제표 기준, 준칙 이것이 모두 연결재무제표 준칙으로 통합이 됐고요. 2007년에는 이미 2000년에 발족한 한국회계기준원이 만든 기준서 25호 연결재무제표를 공표하고 종전에 이 준칙을 대체를 했죠. 이러다가 국제회계 기준을 받아들이기로 공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2011년부터 상장기업 등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KIFRS를 적용해서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고요. 그 이외의 기업은 별도로 한국회계기준원이 만든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초점은 지배력입니다. 투자자, 피투자자 이렇게 둘이 있을 때 과연 이 투자자가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지배기업이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지배기업이 되려면은 이 피투자자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양쪽 기준만 갖고 지배력 유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먼저 지배력을 정의를 하는데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 즉 피투자자에 대해서 투자자가 지배력을 가지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면 일반적으로 지배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반수 의결권을 갖고 있더라도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양적 기준에만 기초해서 지배력 유무를 판단하지 않고요.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림 2번을 볼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배력 정의에 들어가 있는 지배력의 구성 요소 3가지, 피투자자에 대한 힘,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피투자자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가 이 상위에 있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고려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고려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이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relevant activities라고 해서 관련 활동이라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관련 활동인데요. 그 관련 활동이 뭐냐? 관련 활동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누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관련 활동에서 이익을 얻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결국은 관련 활동을 지시하고 거기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자가 상대방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결권은 상시, 관리 업무에만 관련이 되어 있고요.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으로 지시가 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30% 가지고 있다, 51% 갖고 있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의결권이 피투자자의 지배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과반수 지분 이런 걸 떠나서 관련 활동에 대해서 누가 이걸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최종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가 결국은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보면 됩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게 하는 권리를 한번 들여다보는데요. 좀 전에 이야기한 관련 활동과 연계해서 보자고요. 투자자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을 갖게 하는 어떤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리는 무늬반 권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이어야 되고요. 방어권은 안 됩니다. 소극적인 그런 권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여야 됩니다. 방어적이지 않은 권리만을 고려해라 이런 겁니다. 둘 이상의 투자자가 서로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즉 A, B가 갑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둘 다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 관련 활동은 달라. 이렇게 서로 다른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일방적 능력을 갖고 있을 때 A와 B 중 누가 지배력을 갖느냐? 지배력은 공동 지배력이 아닙니다. 단독 지배력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투자자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즉 A가 좌지우지하는 관련 활동이 B가 이러쿵저러쿵 관여할 수 있는 관련 활동보다 갑의 이익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고 하면은 A가 갑에 대해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1번을 한번 볼까요? 둘 이상의 투자자 중 누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힘을 갖느냐? 갑과 을이 의약품 개발 판매를 위해서 병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갑은 의약품의 개발, 정부 승인, 여기에 책임이 있고요. 이 책임은 의약품 개발 승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대한 일방적인 능력을 포함합니다. 정부가 의약품을 승인하면 의뢰사가 제조 판매를 하는데요. 의뢰사는 제조 판매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보다시피 갑은 연구개발 쪽입니다. 정부 승인 득하는 것까지. 반면에 을은 이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데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개발, 정부 승인, 제조, 판매가 모두 관련 활동인데요. 이때 갑회사와 의뢰사 중 누가 병에 대해서 힘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갑과 을, 누가 병회사의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느냐. 왜냐하면 개발, 정부 승인, 갑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제조, 판매는 을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둘 다 모두 관련 활동이라며요. 그래서 어느 활동이 병에서 이익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리고 누가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는지 고려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개발과 정부 승인이 더 중요하냐, 제조 판매가 더 회사 이익에 중요하냐, 이거를 내려서 갑 또는 을의 어떤 지배력 유무를 판단하면 되겠죠. 계속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데요. 투자자가 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권리의 예를 1110호가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결권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여기에는 잠재적인 의결권, 지금 현재 내가 4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콜옵션을 행사하면 51%가 될 때 그 콜옵션이 잠재적 의결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권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의결권만 갖고 있다고 해서 피투자자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자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이 있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 구성원을 선임, 재배치, 해임할 수 있는 권리. 막 그쪽 임원들을 선임하거나 뭐 자르거나 그럴 권리가 있다면은 힘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다른 기업을 선임, 해임할 수 있는 권리. 투자자의 효익을 위해서 거래를 체결하거나 변경을 거부하도록 피투자자를 지시하는, 너 그거 빨리 계약 체결해, 너 그건 하지마,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진 권리의 보유자가 갖게 하는 그 밖의 권리, 예를 들어서 경영관리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거기에 규정된 의사결정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의결권이라는 것이 관리 업무에만 관련이 되어 있고요. 계약의 약정으로 관련 활동의 지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은 큰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계약 약정의 실질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의 증거, 힘의 지표 이런 것도 고려 대상인데요. 먼저 힘의 증거부터 보면은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실제 능력이 있는가? 다음을 고려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는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지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 승인할 수 있다.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만약에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면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자는 계약상 권리가 없어도 자신의 효익을 위하여 유의적인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부하도록 피투자자에게 지시합니다. 3번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임 절차를 지배하거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위임장 획득을 장악할 수 있어서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결에 임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고요.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하고 끈끈한 관계야. 특수관계자야. 피투자자의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자자의 특수관계자래. 뭐 이렇다면은 힘의 증거로 볼 수 있겠다. 한편 힘의 지표는 힘의 증거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피투자자에 대해서 힘이 있는지를 고려할 요소입니다. 힘의 지표는 투자자, 피투자자 간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소극적 지분을 초과하는 어떤 지분을 갖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밖에 안 되는데 피투자자 간에 뭔가 끈끈한 관계가 있으면 적어도 30%보다는 더 높은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 1, 2, 3, 4가 있는데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능력을 가진 피투자자의 주요 경영진이 현재 투자자의 임직원이거나 과거의 투자자의 임직원이었대요. 피투자자의 영업이 투자자의 목을 메고 있어. 의존한대. 피투자자 활동의 유의적인 부분이 투자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투자자를 대신해서 수행을 하거나 4번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관여함에 따라 이익에 노출되거나 이에 대한 권리가 투자자 의결권이나 그 밖에 비슷한 권리에 의해서 불균형적으로 크대요. 그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힘의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투자자가 피투자자 이익 변동에 많이 노출됐다는 것은 투자자가 힘을 갖고 있다는 지표가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증거가 지금의 지표보다는 좀 더 지배력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앞서 피투자자에 대한 권리는 실질적인 권리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자, 실질적인 권리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느냐? 장애물이 있으면 실질적인 권리가 아닐 수 있죠. 2번 권리 행사를 위해서 둘 이상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혹은 둘 이상 당사자가 권리를 갖는 경우 당사자들이 원하면 그들의 권리를 집합적으로 행사할 실질적 능력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있으면 나는 손발이 묶이는 거 아닙니까? 3번 권리를 갖는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효익을 얻느냐 아니냐 이거를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2번을 볼까요? 실질적인 권리 여부의 판단인데 예외에서는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결정을 하는 주총을 매년 개최한대요. 다음 주총은 8개월 후에 개최될 예정인데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의결권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관련 활동 기존 방침을 바꾸기 위해서 특별 주총을 소집은 할 수 있어요. 다른 주주들에게 특별 주총의 개최를 적어도 30일 전에는 알려야 된답니다. 관련 활동의 방침은 정기주총이나 특별주총에서만 바꿀 수가 있고요. 다음에 독립적인 상황별로 투자자가 A회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지 판단해보자는 겁니다. 갑이라는 투자자가 있는데요. A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대요. 이렇다면 갑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 관련 활동의 지시를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결권은 실질적이다. 의결권 행사하기까지 적어도 30일은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30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상황 2번은 이번에 투자자 을인데요. A회사 보통주의 과반수를 취득하는 선도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계약은 미래에 이행이 될 거 아니에요. 선도계약의 결제일은 25일 후래요. 그래서 25일 후가 되어야 비로소 A가 과반수 지분을 획득을 하는데 특별주총은 적어도 30일 이내에는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주주들이 을의 선도계약 이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을회사의 선도계약은 그 계약이 결제되기 전에라도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이번엔 상황 3인데요. 병이라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역시 A회사 보통주 과반수를 취득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이번에 선도계약은 6개월 후에나 이행이 된답니다. A회사와 관련된 다른 권리는 없고요. 이때 병회사 선도계약이 결제되기 전에 다른 주주들이 관련 활동의 기존 방침을 바꿔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병이 갖고 있는 선도계약은 실질적 권리는 아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 피투자자에 대해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자 할 때 그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되고 또 방어권은 안 된다고 했어요. 방어적이지 않은 권리만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권만 갖고 있으면 힘을 보유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방어권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해할까 봐 최소한도의 어떤 디펜스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일방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는데요. 이 본사가 가맹점 이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이 없다면 가맹점에 대해서 힘을 갖지 않습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재정 지원의 수준이 낮을수록 가맹점 이익 변동에 대한 본사의 노출이 적을수록 본사는 방어권만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실질적인 권리도 없고요. 방어적이지 않은 권리도 없다면 이는 피투자자에 대해서 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배력은 없는 겁니다. 피투자자에 대해서 힘을 갖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대표적인 건 의결권이에요.
아무리 실질적인 지배력을 고려하라고 하더라도 의결권을 무시할 수는 없죠. 의결권이 실무에서는 중요는 한데요.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더라도 힘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하더라도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표 1번을 볼까요? 과반수 보유로 힘을 가지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의결권 과반수 보유자의 결의로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를 하거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의결 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선임을 하거나 이렇다면은 이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지만 힘을 갖지는 않는데요. 즉 과반수 보유 의결권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주목할 건 요건데요. 과반수 지분은 아니야 의결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질 수 있겠는데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에 계약상 약정을 해서 항상 주총에서 우리 같이 행동하자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밖에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라든지 투자자 의결권, 잠재적 의결권 등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들여다봅시다.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사이의 계약상 약정.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40% 의결권인데 15% 의결권을 가진 다른 투자자하고 계약을 하는 거야. 약정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자. 이렇다면은 이 40% 의결권을 가진 투자자가 힘을 갖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밖에 의사결정권이 의결권하고 결합하여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을 부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교재 135페이지 하단에 예를 들어 하고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죠.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계약상 약정에서 정한 권리는 의결권과 결합하여 투자자에게 피투자자의 이익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피투자자의 제조공정이라든가 영업활동, 재무활동을 지시하는 현재 능력을 부여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계약상 약정 하나만을 딱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의결권하고 결합을 해보니 의결권 비록 30%지만 또 계약상 약정 내용을 보니 관련 활동을 피투자자에 대한 관련 활동을 막 지시하는 이런저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이 투자자 의결권이 자신한테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냐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요. 투자자의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 나는 3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70%가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분산이 되어 있으면 내가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상대적 규모, 분산 정도. 두 번째로는 투자자나 다른 의결권 보유자,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인 의결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힘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양상. 과거 주총을 보니까 거의 다른 주주들이 참석을 안 해. 나의 의결권이 비록 얼마 되진 않더라도 나의 의결권 행사로 인해서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과거 주총을 보니까 주주들이 거의 다 참석해. 그러면은 나의 지분율이 압도적이지 않다면은 힘을 보유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잠재적 의결권, 선도개혁을 포함한 전환 상품이나 옵션에서 발생하는 권리. 지금 현재 의결권은 아니지만 내가 옵션을 행사한다든가 전환권을 행사한다든가 해서 나의 지분율이 많아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가 보유하는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되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인 경우만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잠재적 의결권이 옵션인데 옵션의 행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아웃 오브 더 머니 상태입니다. 인 더 머니가 아니라. 그렇다면 설령 옵션이 있더라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니 실질적인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에 3번에 몇 가지 과반수 미만의 의결권을 보유하더라도 힘을 갖느냐 아니냐 이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요. 상황 1번은 P투자자가 있고요. A가 48%, 수천 명이 52% 지분을 갖고 있대요. 자, 어느 누구도 개별적으로 의결권 1%를 초과하지는 않는데요. 수천 명 투자자가. 아주 소액주주인가 보죠. 또한 주주들은 서로 상의하거나 집합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떠한 약정도 없대요. 이렇다면 상대적 규모에 근거해서 A가 P투자자를 지배하기에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A가 40%고요. 12명의 투자자가 5%씩 6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A 회사는 주주 간 합의에 의해 관련 활동을 지시할 책임 있는 경영진을 선임, 해임,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 이러한 합의를 변경하려면 주주 3분의 2의 다수 표결이 필요한데요. 3분의 1이면 67% 아닙니까? 60%밖에 안 되잖아요. 12명이 담합하더라도 A가 행사할 수 있는 경영진의 선임, 해임, 보수 결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A가 P투자자에 대해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A가 45%, 그 다음에 2명이 26%씩 52%, 3%는
3명이 각각 1%씩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약정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의결권 26%씩 보유하는 이 두 명이 서로 짝짝꿍이 되기만 하면 A는 손발이 묶이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A 회사가 힘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상황 4번은 A가 35%, 3명이 5%씩 15%, 수천 명이 50%래요. 그런데 이 수천 명의 주주들은 그 누구도 1% 초과 지분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주주들은 서로 담합하는 어떤 약정도 없다고 했습니다.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은 주총에서 의결권 과반수 승인을 요구하는데 최근 관련 주총에서 의결권의 75%가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75% 투표는 굉장히 참여도가 높다는 거예요. 다른 주주들의 능동적인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A 회사의 35% 지분은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변에는 특수목적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SPE, Special Purpose Entity, SPC라고도 하는데요. 자산 유동화 기업이나 PF,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특수목적을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기업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특수목적 기업이 수행하는 관련 활동은 계약상 약정에 따라서 지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특수목적 기업에 누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이런 의결권은 주된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특수목적 기업을 누가 연결을 하겠느냐? 관련 활동이 무엇인지 식별을 해야 되고요. 누가 변동이익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 누가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특수목적 기업에 대해서 지배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피투자자에 대해서 힘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였고요. 두 번째 요소가 피투자자의 변동이익에 본인이 노출되어 있거나 변동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변동이익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죠.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의 노출 또는 그에 대한 권리를 갖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건데요. 만약에 피투자자가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변동이익에 노출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정금리 지급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되고요. 발행자의 신용 위험에 투자자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변동이익에 해당이 돼요. 피투자자의 자산관리에 필요한 고정성과 수수료라는 것도 피투자자의 성과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못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고정이라도. 성과가 안 좋으면 이것도 줄 수 없으니까 변동이익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변동이익에 노출이 되거나 변동이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즉 본인이냐 대리인이냐 그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본인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대리인이라면 남을 위해서 대신 나가서 하는 거니까 지배력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의 CEO가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최고 경영자 뒤에 있는 그 누군가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최고 경영자가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건 대리인입니다. 자, 펀드 운용사 같은 경우에 펀드의 지배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펀드 운용사는 그 펀드를 연결 종속기업에 넣지는 않습니다. 4번을 들여다보면 이래요. 갑은 펀드 운용사입니다. A라는 펀드를 설립해서 관리를 하는데 A 펀드에 대해서 을이 60% 지분을 갖고요. 수많은 투자자가 40% 지분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40% 지분은 소액 투자 1% 미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투자자들은 일방적으로 A펀드 투자 정책, 투자 전략을 변경할 수 없대요. 펀드 매니저가 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갑을 해임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갑 회사는 A펀드 성과 중 2% 시장 기준 수수료를 수취한대요. 그럼 A펀드를 누가 연결하느냐라는 거예요. 즉 누가 A펀드를 지배하느냐 갑과 을 중에. 갑은 A펀드의 투자 정책, 투자 전략을 결정할 수 있죠.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힘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A펀드 성과의 2%에 해당하는 시장 기준 수수료만 수취를 하기 때문에 변동이익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갑회사는 A펀드 여러 투자자들의 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죠. 그러면 60% 지분을 갖고 있는 을회사는 A펀드의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는가? 이 을회사가 갑을 해임할 수는 있지만은 아무 때나 해임하는 게 아니라 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방어권 아닙니까? 따라서 60%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펀드를 그 누구도 지배한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책을 보면은 SK 주식회사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유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700개가 넘습니다. 일부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재를 통해서 50%가 아닌 심지어 0%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대상 종속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장의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